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사회자 강아랑입니다. 제19차 세계 한상대회 국내 청년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온라인 콘서트 오늘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벌써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요즘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코로나19로 답답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사실 행사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과 좀 온기를 느끼면서 마주보고서 행사를 진행하면 정말 좋을 텐데 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제가 끝까지 더 열정적으로 따뜻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19차 세계 한상대회 국내 청년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온라인 콘서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 한상대회를 개최하고 주관하는 재외동포재단의 소개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당신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당신은 그곳을 그리워합니까? 역동적 발전을 이루며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은 당신을 기억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는 180개국 세계 속의 한인, 재외동포가 늘 함께했습니다. 조선 말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지금까지 이어지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동포들은 어느 나라에 거주하든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며 조국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중국에서 독립투사 양성의 요람이었던 신흥무관학교와 육군무관학교, 미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웠던 비행학교, 이들은 오늘날 국군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재미동포들이 보내준 3억 5천만 달러, 파독 광부, 간호사들이 보내준 2억 달러는 우리나라 발전의 밑거름이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구로공단도 제1동포들의 희생과 헌신의 산물입니다. 내외 동포들의 단결을 바탕으로 우리는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계속했습니다. 재외동포와 내국민의 화합의 역사는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난 100년 이뤄낸 성취에는 동포들의 애국과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에도 750만 재외동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5,200만 내국인과 750만 재외동포를 하나로 잇는 재외동포재단. 교육사업으로 한민족 정체성을 함양하고, 차세대 사업으로 지구촌 인재를 육성하며, 교류 사업으로 모범적 세계 시민이 되도록 지원합니다. 한상 사업으로 글로벌 경제 용토를 확장하고, 인권 사업으로 소외동포를 보호하며, 정보화 사업으로 국경을 초월한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습니다. 일제강점과 전쟁을 극복하고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루기까지 대한민국과 함께해온 재외동포들. 사는 곳은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세계 속 한인과 함께 더욱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재외동포, 당신은 대한민국입니다.
와, 정말 멋진 영상이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에서 조각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카이사그룹 하경서 대표님을 모시고 중남미 창업 스토리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서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살바도르에서 온 하경서라고 합니다. 2019년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서 다들 힘들게 2년 동안 지금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역사를 공부를 하면 언제든지 BC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Before COVID. 그러니까 이제는 역사가 Before COVID하고 After COVID하고 역사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우리가 코비드하고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change. 그러니까 change는 언제든지 constant 하기 때문에 change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머켄지 그룹이 머켄지 컨설팅 그룹이 조사를 했는데 테크놀로지에서 100년이 된 게 마지막 10년에 다 100년 된 걸 다 소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직업이 뭐냐 하면 언제든지 위험을 매니지먼트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포캐스팅을 하는 게 저의 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포캐스팅을 하려면 이런 코비드를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뭐가 트렌드를 하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을 가야 되나, 아니면 일자리를 찾아야 되나, 아니면 회의를 나가야 되나. 제가 10살 때 미국에 이민을 가서 20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32살 때 중미로 내려가서 20년 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는 동남아시아로 투자를 해서 지금은 베트남에 가 있습니다.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단 하나 모르는 게 약입니다. 이걸 계산을 너무 하다가는 다 놓칩니다. 실패를 해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다는 말 많이 들었죠. 실패를 하지 않으면 성공이 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공부는 힘든 일을 해야지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언제든지 좋은 일만 찾으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그거는 계산적으로 언제든지 이 평평한 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금 라이브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뉴 테크놀로지죠. 포럼을 잡고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는데, 만약에 이 테크놀로지를 써가지고 공부를 하든지 MBA를 받든지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대학을 가지 말고 이런 포럼을 써서 배우든지 공부를 하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도 공부를 하고 싶으면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인포메이션 보고 테톡 같은데 나가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언제든지 이 테톡만 보지 말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워런 버핏은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 아침 먹고 공부하는 게, 책 읽는 게, 신문 읽는 게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탑5에 들어가는 대부자인데 하는 일이 뭡니까?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학교 졸업했다 그래서 일만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add value. 그리고 제가 이렇게 된 경험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언제든지 트래블을 합니다. 비즈니스 트립이든지 차를 타고 친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 제 교포들이 750만 명이 됩니다. 이 750만 명이 회의에서 하는데 이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이 친척이 있을 겁니다. 친척이 있으면 거기 가서 놀러 가든지 아니면 삼촌 이모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외국에서 나가야지만 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리고 컬처리 열립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문화가 컬처리 좋죠. 그런데 외국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사는 걸 또 배워야지만 이 글로벌 시대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먹고 살 길이 대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왜 제가 언제든지 젊은 친구들한테 회의에 나가라 하냐면, 이 대한민국은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똑똑한 젊은 친구들이. 그러면 다 IQ가 150이 있는 데서
경쟁하실래요? 아니면 IQ 한 100에 가가지고 경쟁하실래요? 그러면 이게 블루오션이라는 데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페이가 블루오션입니다. 기회가 많죠. 제가 이제 제일 존경하는 회사 트렌드가 뭐냐면 요새 다들 일론 머스크 아시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개발하고 스페이스X 조금 테슬라를 설명을 하면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통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현대는 자동차 회사예요. 근데 현대하고 테슬라가 뭐가 틀리겠습니까? 테슬라는 애플처럼 OS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근데 아직 현대는 없습니다. 뭐 현대는 현대차를 만들어도 배터리를 집어넣지만 테슬라는 배터리 들어가고 거기다가 OS 시스템을 해가지고 셀프 드라이빙 AI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테슬라는 뭐가 목표냐 하면 그 테슬라가 지금 많이 차를 팔아가지고 데이터 컬렉션 센터가 돼요. 운전을 이 수백만 명이서 하는데 그게 데이터 컬렉션을 돼가서 그 데이터를 뭐 하겠습니까? 마케팅하고 또 그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더 좋은 AI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 AI는 운영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제일 많이 자동차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앞으로 자동차를 안 만들어도 됩니다. 왜? OS 시스템을 라이센스 주면 전 세계에서 다 셀프 드라이빙, AI 드라이빙 하면 테슬라 라이센스 받아야 되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삼성이 지금 삼성 전화를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OS 시스템은 안드로이드를 쓰죠. 그러면 자동차도 아마 이렇게 트렌딩을 갈 겁니다. 그리고 또 힘든 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들어와가지고 힘든 게 뭐냐 하면 수출 수입을 할 때 라지스틱 그러니까 컨테이너하고 에어칼고하고 이 물건을 움직여야 되는데 물건을 움직이지를 못해요 지금. 왜? 이 컨테이너들이 중국에 많든지 미국에 많든지 한국에 많든지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안 맞춰져 가지고 물건을 못 움직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품을 컨테이너에 넣어 가지고 이제 배에 실어야 되는데 배가 없습니다. 아니면 컨테이너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운이 좋아가지고 컨테이너에다가 배를 집어넣었으면 LA를 갖고 가면 지금 LA 항공회사에 70대 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라지스틱이 깨지고 있어요. 이 라지스틱을 수수께끼를 풀 수 있으면 앞으로 트렌드가 기회가 거기 많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이 생기니까. 예에서 대한항공이 칼고 비행기가 10년에 돈을 벌 걸 작년 1년에 다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거기가 ROI가 좋고 트렌드가 비즈니스 트렌드가 다 지금 에어칼고를 싣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가지고 이제 일자리를 찾던 인턴을 하던 아이디어를 찾던 뭘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 잘 해보세요. 돈 갖고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새끼 먹고 여유 있으면 집 사고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평생 태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돈을 벌어서 뭐 할 건지, 돈을 벌어서 좋은 일 하든지, 아니면 기업을 하든지, 시어를 하든지, 그게 목표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요새 시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90대 100살까지 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공을 해가지고 대학교 전공해가지고 하나로 졸업을 하면 오래 못 갑니다. 10년에 한 번씩 이 테크놀로지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50년, 60년을 일을 해야지만 은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50년, 60년을 일을 하시면 55가지, 6가지의 특수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시간이 필요하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generalist. 보통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회가 오고 트렌드가 오면 조금씩 알고 있기 때문에 그 knowledge를 써가지고 또 트렌드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많이 아는 게 요새는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런 버핏을 보고 일론 머스크를 보면 팔리매트가 뭐냐면 스페셜라이즈는 안 하고 골고루 다 아는 사람들이 요새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 성공을 하고 또 돈을 벌었어요. 또 결혼도 하고 집도 있고 이제 자식도 있고. 그런데 건강이 좋지 않아요. 이 돈을 다 벌어놓고 이 몸이 망가지면 그 돈 버는 걸 갖다가 이 몸에서 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약 먹고 고치고 하면서 다 좋은 일을 못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참석을 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텔레비를 보면서 아니면 컴퓨터를 보면서 스쿼트 아니면 이 푸시업을 하는 거예요. 네? 앉아있지만 말고 물도 마시고 콜라는 마시지 말고 설탕은 나쁜 거다. 네? 설탕 넣으면 언젠가는 몸이 다 망가져요. 왜냐하면 이게 다 칼로리니까. 그리고 술을 마시면 뭐야? 술이 엠프티 칼로리잖아요. 이 건강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나이가 젊어가지고 생각을 안 했겠지만 이 건강을 갖다 잘 메인테인 안 하면 100살까지 못 갑니다. 100살, 50살 가가지고 당이 올라가고 몸이 썩고 그러면 약만 먹고 살아요. 그리고 50년 동안 약을 먹기 시작하면 아마 살 마음이 없을 겁니다. 살으려면 역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또 열심히 몸 관리해야 돼요. 머리, 몸 관리하면 성공을 하실 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 네. MC 재랑으로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답변 혹시 가능할까요? 일단 창업 시 어떤 국가에서 시작할지 고민이 정말 될 텐데 중남미에 어떤 매력이 있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질문이 있거든요. 요거 짧게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중남미 내려간 이유가 LA에서 사업을 하다가 LA에서 트렌드를 봤어요. LA에서 인건비가 올라가가지고 다들 저희 친구들은 멕시코로 갔거든요. 인건비가 싸서. 근데 저는 중미로 내려왔습니다. 중미에 기회가 있어서 그 기회는 뭐였냐 하면 회사가 부도나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리서치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역시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실패를 50번, 100번을 했으면 한 번 더 트라이 합니다. 101번. 내려갔는데 안 됐어요. 그러다가 한 1년, 2년 힘들게 싸우다가 뭐 전쟁을 했죠, 전쟁. 사업이라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조금씩 성공을 해서 확장을 한 게 이날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패한다는 거는 기본입니다. 그 실패 갖고 한 번 더 트라이 하는 게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하시려면 51%, 그 1%예요. 50은 그 1%만 더 노력하면 성공입니다. 네. 하나만 더 질문을 더 네.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게 뭐 여러 전공과 또 여러 지식과 견문들을 많이 쌓아야지 성공할 수 있는 시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내가 알아야 가장 인생을 살면서 기본이 되고 기초가 돼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까? 어떤 걸 공부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뭘 가장 중요시하고 공부를 해야 할까요? 아,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너이라고 그러고요. 매너. 그러면 어르신들 보면 인사하시고, 예, 악수하시고, 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보면 언제든지 껴안아주고, 그렇죠? 그리고 언제든지 나가면 악수하고 눈을 쳐다보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ethics라는 건데, ethics가 영어인데 한국말로는 신용이죠. 예, 신용이라는 건 언제든지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약속을 하고 약속 안 지키는 친구들은 오래 못 가요. 사업자가 약속했는데 배달 못하면 오래 못 가는 것처럼. 이거는 기본입니다. 인간적으로 지켜줄 거는 신용이에요. 신용.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좀 추가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공부가 있을까요? 네. 공부가 language. 아하. 말을 많이 알수록 더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어느 말을 배워야 되냐? 기본이 뭐 영어지만 저는 앞으로 한국하고 베트남이 가깝기 때문에 베트남 말을 배우면 대박입니다. 한 10년, 20년 전까지는 중국말이었잖아요. 네네. 지금은 베트남 말을 하면 월급도 현지인보다 5배, 10배가 나오고 만약에 한국 젊은 친구들이 베트남 말을 한국에서 배워가지고 베트남에 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아마 월급이 그냥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짭짤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비행기 타면 5시간인데
뭐 금방 왔다 갔다 하죠 이제. 네네. 이제 코비가 열리면 거의 제가 이제는 해가 동남아시아에서 뜨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 뜨는 나라가 지금 베트남이고 알다시피 중국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네. 너무 좋은 답변이 됐다고 우리 청년분들께서 또 댓글을 써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경서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 제가 좀 반성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을 잘 지키라고 우리 청년분들께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어저께 콜라 잔뜩 마시고 잠에 들었는데 앞으로는 건강을 좀 더 챙기면서 나에 대한 이 자기 관리도 하고 또 발전도 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강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해주시는 우리 인기 유튜버 미미민우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기대가 되시죠? 대한민국 입시 추세로 본 청년 취업 시장의 흐름과 또 해외 취업을 주제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아주 꿀팁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미민우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그 유튜버이자 트위치 스트리머로 활동하고 있는 미미민우입니다. 너무 반갑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가 이제 그 국내 청년분들께서 이제 해외에 어떻게 이제 진출하면 좋을까 이것들 이제 많이 고민하려고 오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국내 상황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만 빌려주시면 그 상황들을 좀 요목조목 짚어보는 그런 정도의 조그마한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떻게 이제 20대와 그리고 10대 친구들이 어떻게 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있고, 이 통계 자료들이 어떻게 지금 한국 사회를 형성하고 말해내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여러분들의 지금 해외 진출에 대한 좀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해외 진출에 대해서 좀 가속화되어야겠구나, 나도 이런저런 생각을 좀 가져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10대와 그 20대 트렌드 이렇게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내 10대 먼저, 10대 키워드는 이제 입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대 키워드는 이제 취업과 창업,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10대 입시란 트렌드로 여러분들께 이 10대 현재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일단 10대는 먼저 딱 그 2021년 기준으로, 2021년 기준으로 지금 이 최상위권 성적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반수의 열풍이 어마어마하다. 이 반수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대학교를 지망하려고 하냐면 그 의대나 이제 치대나 한의대, 약대, 수의대 이런 쪽의 지망을 되게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저성장 기조도 많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진짜 유명한 이제 이름 있는 대학교를 가서 자신의 이제 취업을 도모하는 이런 시즌이 이제 많이 지났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5번의 입시 결과를 통해서 이제 고려대 합격을 했지만 저 이제 유튜버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흔히 말해서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좋은 기업, 대기업에 취직하는 시나리오가 제가 이제 95년생 27살인데 거의 그 즈음에 제 나이가 거의 마지노선인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10대 친구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면 지금의 중학생 친구들부터 의대 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지금 이제 흔히 대학교 입시는 의치안락수의 시대가 열린 것이 아닌가. 예전에는 이제 스카이라는 이제 명칭이 좀 있었다라면 이제는 그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제 유튜버로서 이런저런 소통을 하고 있지만 10대, 20대 친구들이 바라보는 입시에 대한 사회상은 의치안락수의 시대다. 그래서 기존의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도 이 의치안약수라는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재도전, 재도전까지 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졌다. 이 비율이 정말로 많아졌고요. 올해 딱 수능 신청자 통계 자료를 봐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2010년에는 N수행 비율이 19.3% 밖에 안 됐다면 이제 2021년 기준으로 27%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N수행 비율의 증가는 결국 의치안약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어떤 자료와도 좀 맞물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해봅니다. 그래서 10대 친구들의 어떤 입시를 바라보는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연쇄 효과를 낳는데, 특히나 이제 의대 정원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해외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환자와 이제 의사와 1:1 매칭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의사 수가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의대 정원은 계속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좀 정부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대도 원래는 이제 약학 전문대학원이라고 해서 이제 피트 시험을 응시해야 갈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학부로 왔어요. 이제 대학교로 왔기 때문에 약대도 이제 수능을 통해서 학생들이 갈 수 있게 한 1,700여 명 정도. 그러니까 이 의치한 약수의 시대에 조금 더 불을 얹은, 기름을 끼얹은 그런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이과 계열 친구들이 의치한 약수를 이제 지망할 수가 있겠는데 흔히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제 문과 계열 친구들은 이제 교대 정도가 있겠죠. 의치한 약수의 특징은 이제 학교를 진학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자신의 직업이 확정되는 구조라면 이제 문과 계열 쪽에는 교대가 있는데 이 교대 입학자 N수행 비율이 무려 2021학년도 기준으로 49.4%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대를 진학하면 반 정도 되는 학생이 거의 현역으로 들어온 친구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현재 이제 20대로 넘어간다 한들 다시 이제 10대 입시 트렌드로 넘어오는 이런 추세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결국 이제 미래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의 10대 친구들은 N수는 이제 20살, 21살 넘어서 하는 것을 일컫죠, 보통. 그러니까 이제 10대 친구들은 자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올해 수능 역시나 응시 수험생 기준으로 검정고시 등 기타 수험생 비율, 흔히 이제 자퇴를 한 친구들의 비율이 2.8%로 2018년 이후로 역시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굳이 역시나 고등학교에서 학교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사교육이나 여러 콘텐츠들로 이런 의치한 약수나 교대라든가 정시로 입학할 수 있는 비율이 이제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굳이 학교 수업을 듣는 것보다도 그런 콘텐츠들로 이제 이런 학교를 준비하고 지망하는 것이 뚜렷한 트렌드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정말 자퇴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이런 친구들 보면 정말 많아지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학교를 다녀야 되는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펼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의 변화된 사회상을 딱 직결하게 나타내는 좀 트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미래로 가보면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겪을 세대는 이제 고교학점제라는 또 정책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대학교와 비슷하게 이제 고교도 이제 학점을 막 듣고 이런 세대가 충분히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완전히 혼란이고 확정된 사안이 몇 가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정시, 이렇게 수능을 응시하고 대학교를 가는 비율의 증가와 그리고 이제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는 학점을 막 선택하는 그런 세대가 열리는 것이 좀 맞물리는 그런 세태가 딱 10대 트렌드로 알아볼 수 있는 마지막 자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10대에 대해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은 이 10대 친구들이 결국 20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20대 트렌드를 또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지금 청년분들이 딱 들었을 때 국내 현실 이렇지. 이러니까 내가 지금 해외 진출 생각하지. 랄만한 이런 포인트들 본격적으로 이제 20대 취창업의 트렌드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대인데요. 여러분들 20대에 좀 갑갑하죠. 사실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행사가 굉장히 의미가 깊다. 저는 이제 이 행사의 그 주제를 보고 이거 강연 들어왔을 때 이거 안 할 수가 없다. 왜냐면 진짜 이렇게 정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 이제 나라들이나 현재 이제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도 위드 코로나로 갈 시에 좀 해외 진출도 조금 더 원활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국내 현실을 얼마나 좀 각박하고 힘드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꾸준한 저성장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흔히 이제 대학교에 진학하고 나서의 길과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아도 좀 연관될 수 있는 길,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20대의 취창업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학교와 관련된 길, 먼저 대학원이 있겠죠. 자, 대학원을 왜 가냐? 대학교 가서 대학원을 가는데 대학원을 가는 친구들의 숫자가 여러분들 많아지고 있을까요? 적어지고 있을까요? 사실은 통계자료 보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석사부터 유학, 즉 유학생의 숫자는 37.4%. 이것은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코로나가 강했기 때문에 유학 자체를 못 가죠. 그게 좀 컸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국 대학들도 해외 입학생을 받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온 것 같고요. 하지만 국내로 따졌을 때 이제 대학원 입학 지원자 수는 7.3%가 증가를 했다. 자, 대학원 입학생 수가 지금 증가한 트렌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사실은 흔히 말하는 이제 도피성. 그러니까 이제 취업을 하고자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원에 가서 조금 더 졸업을 좀 유예하려는, 그러니까 이 대학교의 감성을 조금 더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것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몇 년 더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은 대학원에서 조금 더 버티는 형태로 삶을 유지시키는 형태가 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사실은 대학원에 정말 학문의 수학을 위해서 가는 친구들이 이제 교수가 되기 위한 그런 이제 좀 연구원이 되기 위한 길이 훨씬 더 많죠. 특히나 이제 이공계열, 이과 계열은 거의 석사를 가고 취직을 준비하기 때문에 교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테크트리가 아니라고 한들
취직을 위해서라도 석사를 많이 선택하는 비율이 늘었다. 그래서 이제 7.3% 증가의 비율이 그런 쪽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은 그런 측면의 트렌드를 확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이제 10대 그룹,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에 졸업하신 분들이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자, 근데 지금 핵심은 대기업 트렌드의 핵심이 수식 채용 전환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한 근 3년에서 5년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뭐 저성창에 이제 큰 기조와 맞물려 있다.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취업이 쉽다고 하는데 또 취업은 어디서 또 어렵다고 하고, 저는 기준은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직장, 본인이 가고자 하는 회사 기준으로 하면은 너무나도 취업이 없다. 자, 왜냐하면 10대 그룹 기준으로 삼성, 포스코, SK, 신세계, 그리고 GS 일부 계열사를 제외하고서는 주요 그룹사 모두가 이제 그 공개 채용, 선발이 아니라 다 수시 채용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채로 딱 선발을 해서 그분들께 이제 여러 직무들을 가르쳐준 뒤에 이제 현장으로 뛰어드는 이런 방식의 채용이 아니라 수시로 이쪽 부서가 부족했을 때 정해져 있지 않은 타이밍에, 그럴 때 이제 채용에 들어가고 이미 그 사람들은 경력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다는 것은 처음으로 취직을 준비하고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매우 어려운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거의 우리가 흔히 선망하는 대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공개 채용보다 수시 채용을 훨씬 더 늘리고 있는 형태. 자, 그래서 SK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내년부터 전부 다 또 수시 채용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사실은 대기업에 가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깜깜한 소식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기업까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대학원, 대기업 이런 게 이제 20대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학 이후의 진로일 것 같은데, 공무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공무원 같은 경우도 흔히 대학교하고 관련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대학교에 가신 분들이 중간에 이제 휴학을 하고 준비한 형태가 되게 많죠. 요즘은 또 대학교에 진학을 안 하고도 공무원에 바로 9급이나 7급 공무원을 응시하는 분들이 또 주변에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제 친구도 이제 최근에 이제 국정원 8급이라든가 혹은 7급 이 시험까지도 보는 것 같고 9급 보는 친구들도 고려대학교 굉장히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자, 공무원 같은 경우는 통계자료를 봤을 때, 자, 2021년 5월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부가 조사 결과 일반 기업체 준비자는 감소를 했어요. 일반 기업체 준비자. 아까 어떤 대기업의 영향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과 그 후에 말씀드린 고시 및 전문직 준비자의 증가 현상이 잇따랐다. 자, 이 말씀은 공무원 늘었다. 자, 공무원 준비생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 말은 대기업의 어떤 그 불안한 취직 태세에 거기에 가담을 해서 막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현재 청년의 행태가 좀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제는 대한민국 국내 현실에 있어서는 취업보다는 공무원 쪽으로 학생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세태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올해 리트하고 CPA 응시자가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트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한 자격시험이고요. CPA는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이겠죠. 역시나 흔히 말하는 전문직, 수많은 전문직이 있겠지만 가장 학생들이 좀 선호하고 뽑는 인원도 많은 그런 대표적인 전문직, 이 두 개가 역대 응시자 최다였다. 이 말은 이어지죠. 공무원의 이제 상향세와 더불어 일반 기업체 취직보다는 이런 쪽이 좀 안정적이고 전문직의 행태를 많이 국내에는 띄고 있다. 그래서 리트 신청사 수는 이제 2022학년도 입학 기준으로 이제 1만 3천여 명이고요. 2009년 첫 시험 이후로 역대 최다입니다. CPA는 역시나 시험 지원자 최대고요. 1만 800여 명에 육박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현실을 가장 잘 알려주는 좀 단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대학교의 루트를 통해서 국내 청년분들께서 갈 수 있는 국내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대학교와 조금 관련이 없는 두 가지, 창업과 그리고 이제 비투를 통한 과도한 투자 및 코인 열풍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창업하고도 해외 창업도 여러분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코인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지금 잠깐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 20대로 너무 열풍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에 대해서 지나치고 싶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6월 말 기준, 자, 20, 30대가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규모가 여러분 38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국내 우리나라 예산이 거의 600조 원 안팎인데, 자, 38조 원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흔히 우리 연끌족, 자, 비투족, 이런 것들이 현재 20대 좀 단면이 아닌가. 이제는 힘든 것을 넘어서 우리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보상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리스크가 많은 분야에 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빚을 내서, 그러니까 제 주변 사람들도 회사에서 받은 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주식이라든가 코인에 투자하는 경우가 20대 친구들 있다라는 것은 이게 근 한 3에서 5년간 빚어진 정말
엄청난 결과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것들이 지금은 또 막 또 하락장 이런 추세가 좀 결부가 되면서 많이 굉장히 리스크가 높아진 형태.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마냥 능사가 아니다. 우리가 흔히 소수의 인물들이 거액의 돈을 번 것을 가지고 너무 휩쓸리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진단도 내려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해외 창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럼 국내 창업은 어떤가 하는 얘기를 막치고 여러분들 저는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창업의 현실은요. 2016년도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 1년 생존율이 65.3%고요. 3년 생존율은 41.5%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창업을 했을 때 이 생존율이 거의 반 이상의 기업이 살아남질 못한다. 그런 이제 우리가 이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었고요. 전체 이제 평균 창업시 소유 자금은 3억 원 정도, 2억 9천만 원 정도 육박을 하고 자기 자금 비율이 여기서 이제 94.5%입니다. 그러나 1년에서 3년 이후로 폐업을 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폐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3년 만에 거의 174조 원까지 육박을 한다고 하네요. 이 이유가 뭘까요? 국내 창업의 현실이 이 정도까지 잇따른 경향이 무엇일까라는 이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런 연구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업 기업의 97.8%, 그러니까 거의 모든 창업 기업의 조직이 연구 조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흔히 말하는 좀 맨땅에 헤딩하는 경향이 좀 강했다. 그리고 전체 창업 기업의 82%가 대표가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창업을 준비한다고 하셨을 때 조금 더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두세 명 정도 도모하는 것도 우리가 타지에 가서 이제 조금 본인의 이제 삶을 펼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면 국내에서 대표자 1인이었을 시기에 너무 많이 무너지는 구조가 통계적으로 확인이 됐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지식 재산권도 98.3%의 분들이 없이 창업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지식 기반이 없고 근저에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한 준비가 너무 안 된 상태. 그래서 국내 현실도 이러한데 해외 창업은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외 창업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데 정보도 좀 많이 얻으시고 좀 준비도 많이 되셔서 조금 그런 쪽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많이 된 상태에서 가시는 것이 좀 더 올바른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으로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 고민인 것이 첫 번째로 이제 65.2%가 자,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1에 의하면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인력이 좀 없고요. 그 다음에 투자 자금 조달이 국내에선 많이 어려워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과 해외 기업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연봉 차이에 있어서 국내 기업이 창업을 했을 때 그렇게 많이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그 경쟁력 측면에서 국내 어떤 그 스타트업이 많이 밀리는 그런 경향까지도 우리가 통계 자료로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약 한 20분에서 25분 정도였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0대와 20대를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내 청년분들께서 해외 취창업을 준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10대, 20대 트렌드를 입시와 그리고 국내 취창업의 현실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 자료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유튜버 미미민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네네네. 저는 제가 기가 죽어가지고 제가 아나운서이자 진행자인데요. 말이 네. 너무 청산유수여가지고 제가 민우님한테 기에 눌려가지고 네네네. 이 자리에 있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닙니다. 제가 뭐 질문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만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하경서 대표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우리 네. 청년들 뭐 전공이랑 무관하게 인생을 계속 내가 살면서 뭐 취업 시점은 물론이고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뭐 공부나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일까 했을 때 답변을 건강과 건강. 또 언어 공부, 뭐 요즘 베트남어를 공부해도 좋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기본적인 살아가면서 예의를 갖춰라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미미민우님은 네. 우리 청년들에게 네. 어떤 걸 가장 중요시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청년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뭔가 이제 제가 내미는 것 자체가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자기 주체성이라고 늘 제가 이제 말을 하고 다니는. 주체성이요.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네. 이게 혼란스러운 현대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이고, 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고루하고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잠자기 전에 딱 현자 타임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제 형님분들 현타가 오셨을 때 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 아하. 전 여기서 딱 지금의 어떤 유튜버로의 나름의 좀 성공의 길이 열렸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딱 그 세 가지.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잘하는 게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이 지금의 청년분들께 가장 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무리까지 완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다음 강연을 이어가도록 할까요? 재외동포재단의 핵심 사업이죠. 국내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고 또 해외에 있는 한상기업에는 국내 아주 우수한 청년 인재들을 소개하고 있는 청년 채용 인턴십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외동포재단의
한상사업부 이혜지 주임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담당자 이혜지 주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온라인 콘서트에 접속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저희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은 외교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저희 재외동포재단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은 전 세계 한인 기업, 한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에 있는 청년들에게 글로벌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은 금년의 경우 7월부터 12월까지 인턴십을 진행하였으며 12기, 13기에 걸쳐 2개 기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12기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선발을 완료하였으며 시기구 18개의 기업에 23명이 파견될 예정이며 현재 15명이 파견 중에 있습니다. 파견되는 국가는 매우 다양한데요. 미국과 폴란드, 홍콩, 멕시코 등의 다양한 국가의 청년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현재 13기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이 진행 중인데요. 오늘인 10월 20일 13기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현장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7개국 31개 기업이 면접에 참여하여 주었습니다. 참여한 국가의 경우에는 12기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폴란드, 멕시코 간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신규 국가인 슬로바키아와 독일 등의 신규 국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저희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의 기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희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은 180일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80일간 해외에 나가서 여러분께서 글로벌 경험을 쌓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연간 2기수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 시기와 연간 채용 인력 같은 경우는 매년 달라지고 있으며 저희는 한상넷을 통해서 연간 몇 명을 선발하고 시기가 언제인지를 매년 연초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은 내년 연초에 한상넷을 통해서 선발 시기와 모집 인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을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희 인턴십의 자격 요건은 총 4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발일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인 국내 청년으로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이거나 최종학교를 졸업한 자가 첫 번째 요건입니다. 이 외에는 비자 취득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하며 이 외에도 연수 종료 후 해외 취업이 가능하여야 하고 동사업에 5년 이내에 지원한 자격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사실 그 기업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인턴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선발하는 기업 요건에는 연 매출 100만 불 이상, 상시 근로자 10명인 기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원하신 지원자분들이 합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한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국가를 위주로 선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여러분들의 정규직 채용 기회를 높이기 위해 정규직 채용을 우선적으로 표시해주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의 교육 역량 기회를 높이기 위해 물론 연매출 100만 불의 상시 근로자 10명인 이상인 근로자 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교육 기회를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뽑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에 지원하게 되면 어떤 지원을 주시게 되나요? 라는 것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희는 먼저 첫 번째로 최대 660만 원을 6개월간 인턴분들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660만 원이라고 하면 중도 포기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최대로 66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외에도 저희는 보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기간이 180일로 정확히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간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 50만 원의 보험금을 저희는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프라인으로 4박 5일간의 국내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기반해서 드는 국내 숙식 비용이라던가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무료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심화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3일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 내용으로는 비즈니스 예절 교육이라던가 MZ세대 교육, 그리고 기업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법에 대한 다양한 강연법을 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항을 지원하고 있지만 항공료와 비자 같은 경우는 인턴분의 자부담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인턴이 현지에 나갔을 때 어떻게 저희를 관리해주고 케어해주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희는 현지에 나가 있는 한인회, 경제단체 등과 협력하여 여러분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총 7개 지역의 주재관들이 나가 계십니다. 그중 미국의 뉴욕과 LA에 많은 인턴분들이 파견되어 있으신데요. 저희는 이러한 주재관님들과도 협력을 하여서 인턴분들이 6개월간 인턴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는 카카오톡 인턴십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9시부터 6시까지 이외에도 저희 카카오톡 인턴십 단톡방을 위해 문제사항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 상시적으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코로나로 인해 현재는 많이 시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는 정기 실사와 현지 간담회 등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파견되는 기업이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실제로 파견되는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애로사항이 없는지 실제 저희가 정기 실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그 인턴 지원분들이 취업을 할 경우에는 취업자 인센티브라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연수 종료 후 2년 이내 해외 취업이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파견되신 취업되신 국가를 기준으로 왕복 항공료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급 기준은 그 기재부의 국외 항공요금 지침에 의해서 상한액 내 실비 지급하고 있음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한상기업 청년 채용 인턴십에 관한 상황에 대해 알려드렸고요.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이 내년 14기, 15기에 지원하셔서 좋은 인재들을 많이 뵙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상기업 청년 채용 인턴십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감사의 말씀 전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상사업부의 이혜지 주인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또박또박 너무 잘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인턴십 사업이 있는데 참여를 안 할 이유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연도는 아쉽게 참여가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내년 인턴십도 꼭 노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연해주신 이혜지 주인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한상기업의 청년 채용 인턴십을 수료한 기수료자의 특강 시간이 있겠습니다. 기수료자분께서 오신다면 또 좋은 꿀팁 같은 걸 알려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진형아님께서 여러분들께 생생한 후기를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방금 주인님이 말씀해 주신 한상 인턴십에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아서 미국에 재작년에 갔다 온 진형화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18년도에 대학 졸업을 했고 졸업을 하고 뭐 여러분들과 같이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진로를 탐색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뭐 또래 친구들 보면은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장사를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미 기취업을 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는 조금 색다르게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졸업할 시기 당시가 20대 마지막이기도 했고 좀 마지막을 유의미하게 좀 보내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이랑은 좀 다르게 경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상 인턴십이라는 이런 제도를 알게 되었고 또 좋은 기회가 닿아서 미국에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상 인턴십을 되게 높게 평가했던 이유는요, 아까 주임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한상 기업들을 심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또 주기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믿고 다녀오실 수 있다는 그런 점이 굉장히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해외 취업을 생각하시면은 뭐 조금 이상한 데 가지 않을까? 가면은 제대로 된 경험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아마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근데 한상 인턴십으로 다녀오시면 그런 고민들은 조금 한시름 덜고 기본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에게 되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 LA에 갔다 왔는데요. 이 로스앤젤레스라는 도시는 여러분도 아마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서부의 가장 큰 도시고요. 아마 LA의 위치를 떠올리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미국으로 들어오는 혹은 미국에서 나가는 물동량의 아주 많은 양이 소화되는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제가 일했던 회사도 이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물류의 중심지다 보니까 많은 물류 회사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 기업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일했던 기업이 그중 하나인데 UCB 로지스틱스라는 한인 물류 기업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종합적으로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해상, 항공운송, 그리고 국내 화물 운반, 트러킹이라고 하죠. 그리고 통관, 또 보험, 그리고 삼자 물류 등등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속해 있었던 부서는 맨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삼자 물류 팀이었는데요. 이 삼자 물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용어가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 말 그대로 제3자에게 물류 서비스를 위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좀 규모가 작은 영세한 제조업체들이나 아니면은 물건들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물류 시스템을 굴리기가 어려운 환경에 직면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렌트비도 비싸고 인건비가 적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작은 규모의 회사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물류센터를 운영한다던가 창고를 운영한다던가 물류 서비스를 스스로 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아서 그런 회사들을 위해서 저희가 제3자로서 그 물류 서비스를 위탁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저희 회사 옆에 큰 물류센터가 있었는데요. 저희 회사 소속인데 여기서 저희 거래처들, 저희와 계약한 거래처들의 물건을 위탁받고 재고 관리를 하고 물건을 입출고시키고 한 모든 전반적인 물류 시스템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했던 거는 그 대표적으로 거래처들이랑 일단 커뮤니케이션 하는 업무를 제일 먼저 맡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물류센터에 있는 용역 직원들, 대표적으로 뭐 지게차 운전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물건을 옮기는 그런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랑 소통을 해서 거래처들이 원하는 오더를 수행하는 그 연결다리가 되는 관리감독직을 맡았었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에서 일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기본적으로 물류 시스템을 익힐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았지만 일단 제가 임했던 포지션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랑 필연적으로 소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저에게는 되게 굉장히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는 포인트였는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 경험을 하시던 간에 가장 힘든 거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과의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근데 제가 있었던 포지션 자체가 기본적으로 거래처들이랑 소통을 하고 또 물류센터에 있는 용역 직원들이랑 소통을 하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협업할 수 있고 또는 일종의 처세술이라든지 사람들마다 또 개개인마다 다른 캐릭터를 어떻게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지 그런 능력들을 많이 배양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 업무에 관한 소개는 이쯤 하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가서 어떤 것들이 가장 힘들었냐 이런 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외 경험을 해서 좋은 점들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점들은 보통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니까. 근데 힘든 점은 사실은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힘든 점 생각을 하시면 뭐 언어적인 소통, 문화적인 차이 이런 걸 떠올리실 텐데 저는 뭐 그런 것들은 좀 적응돼 가면서 힘든 점이었고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일단 처음에 딱 현지에 도착하면은 해야 될 행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계좌를 발급받아야 되고 은행에 가야 되고 핸드폰을 개통해야 되고 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많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차도 사야 되고 또 차를 사려면은 뭐 중고차 딜러랑 컨택도 해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들이 사실은 한국에서 그러니까 내 나라에서 모르는 상태로 시작해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맨 땅에 도움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환경에서 혼자 해내간다는 게 굉장히 좀 힘들었고 부담이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점들을 겪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혹시 해외로 가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기본적인 행정 절차들이나 가서 꼭 해야 되는 그런 서류 작업들 이런 것들을 미리 조금 알아보고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알아보지 않고 맨 땅에 좀 들이박는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좀 잘 알아보시고 가시면 훨씬 더 초반 적응이 되게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힘들었던 거는 아마 뭐 되게 뻔한 이야기긴 한데 외로움과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해외에 혼자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뭐 가족도 없고 친지도 없고 연고지가 기본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단 차를 몰고 나가야 되고 또 한국처럼 이렇게 오후에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일하는 직장인의 입장으로서 내가 좀 적극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은 친구를 사귀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점을 제가 기억에서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초반에는 좀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셔가지고 가면 또 커뮤니티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 데서 좀 적극적으로 메이트나 뭐 힘든 그런 경험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을 사귀시는 게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이쯤인데요. 마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물론 요즘 해외 경험이 다들 많으신 추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갔다 와서 느낀 점은 해외로 가더라도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돈을 쓸어가는 경험이랑 돈을 벌러가는 경험,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경험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가서 사귄 친구 중에서 유학생들도 되게 많았는데 일하는 직장인인 저랑은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걸 목격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분명히 유학을 가거나 여행을 가는 경험이랑은 다른 경험을 하고 오실 거라고 제가 장담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인턴십 활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있어서도 좋은 양식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인턴십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뤄내셨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기수를 위해서 정말 유용한 꿀팁들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만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네네. 지원을 하셨을 때 영어 구사 실력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합격을 하셨다니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솔직하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뭐 어쨌든 간 입장이고 제가 뽑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시를 사실은 영어 특기자로 했기 때문에 상당한 어느 정도는 실력이겠네요. 베이스가 있었던 네. 거긴 해요. 토익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고. 근데 제가 주변에 항상 같이 다녀온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영어 실력이 선발에 크게 아주 큰 영향은 있지는 않다고 들었거든요. 본인이 네. 그래서 그런 점은 여러분이 열심히 할 생각이 있으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진영아 기술여자님께서는 앞으로 해외에서 취업을 하실 계획인지 또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계획이신지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일전에 갔다 온 미국에서 경험이 너무 좋아서 저도 해외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은데요. 근데 네. 지금 상황 자체가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해외로 네. 나가는 것들이 아무래도 제약이 좀 있다 보니까 어...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질문을 드렸는데도 너무 친절하게 잘 답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한상드림 사업 소개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어떠한 사업인지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필 사무국장님, 그리고 글로벌 한상드림에 참여를 해주셨던 드림 서포터즈 황기택님을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한상드림의 사무국장 윤준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4기 드림 서포터즈를 수료한 황기택입니다. 간단히 글로벌 한상드림 좀 소개를 드릴게요. 아까 앞서 들으셨던 해외에서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한민족을 한상이라고 합니다. 그 한상들이 국내에서 국외에서 여러 한민족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한 공익법인이 바로 글로벌 한상드림이고요. 처음 시작은 이제 올 8월에 돌아가신 미국의 홍명기 회장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홍명기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학 시절 미국에서 200불이 모자라서 마지막 학기를 졸업 못할 뻔했는데 담당 교수님께 찾아갔더니 200불을 그 자리에서 인출해 주셔가지고 마지막 학기를 졸업하고 엄청 큰 회사를 결국에 이루셨거든요. 그 돌아가신 홍명기 회장님께서 그때의 그 200불을 담당 교수가 인출해줘서 졸업하게 된 것들을 잊지 못하셔서 본인이 나중에 반드시 성공하면 본인도 그런 베품의 삶을 살겠다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정영수 이사장님이 이제 이사장을 맡고 계신데 역시 청년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지원을 해주시는? 그런 아마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한상분들께서 국내에서 여러 가지 장학 사업들과 청년들의 꿈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글로벌 한상 드림이고요. 네, 아마 이제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 사업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무슨 사업들을 참여하셨죠, 기택 씨는? 저는 우선 작년에 했던 드림 서포터즈에 지원을 해서 1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여러 가지 멘토링을 받았던 수혜 학생입니다. 네, 드림 서포터즈를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지난주에 저희가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을 봤는데 저희가 6분의 드림 서포터즈를 선발하는데 무려 267명, 44대 1. 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제 선발되셨는데 이분들에게 저희가 주는 지원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많은 지원자가 있었을까요? 기택 씨 무슨 지원 받으셨어요? 가장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은 거는 장학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저희 글로벌 한상 드림의 드림 서포터즈는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요. 이외에도 이제 한상 CEO 분들과의 멘토링, 또 독서 토론 등을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포터즈라 그러면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청년분들이 생각하는 건 어떤 기업이나 기관들을 대신 홍보해주고 그걸로 활동비를 받고 이런 생각인데요. 사실은 서포터즈가 되게 후원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글로벌 한상 드림에서는 드림 서포터즈가 진짜 자신만의 꿈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라. 어떤 후원해주는 기관을 위해서 홍보하거나 블로그 포스팅하거나 SNS 올려서 인증샷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써라고 하는 마음에서 드림 서포터즈라고 하고요. 아까 이제 기택 씨 말씀하신 대로 500만 원, 1년에 500만 원으로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본인의 꿈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저희가 만든 한상들이 만든 바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네. 기택 씨는 500만 원 받으셔서 뭘 하셨어요? 우선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발명가라는 꿈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우선 이 드림 서포터즈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발명대회가 많이 감소하고 저의 지속적인 그 벌이가 없어져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발명품 제작은 물론 판넬을 만들 돈이 없어서 발명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글로벌 한상 드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한상 드림에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로지 청년들의 꿈만 보고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저의 절실함과 또 발명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저는 그래서 지원금을 받은 것을 토대로 다시 발명 활동에 집중을 할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멘토링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이제 베풀어 주신 지원금을 토대로 세계 3대 발명 전시회 중 하나인 제데바 국제 발명 전시회에 국가대표로 나가게 되어서 2등 상인 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고요. 올해 열렸던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아서 학생 부문 1위, 네, 1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고 제 발명품들을 나눠주면서 힘든 장애 학생들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 사실은 드림 서포터즈라는 프로그램들을 한상분들에게 동의를 받고 기획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부분의 서포터즈는 아까 설명드렸고, 두 번째는 장학금이나 지원금들이 반드시 재학생이어야 되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이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본인들의 소득분이라든지 학점이라든지 굉장히 제약 기준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적까지 있거든요. 근데 드림 서포터즈는 국내외 한민족 인재를 양성한다는 개념에서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청년들, 한민족 청년이면 다 된다. 그리고 학점 안 볼게요. 대학생 아니어도 되고요. 대학원생 아니어도 된다. 19세에서 만 34세 그 안의 범주에 속하는 분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서 진짜 구체적인 실천력이 있다면 저희들이 선발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다르다고 좀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기택 씨도 작년에 드림 서포터즈였는데 꿈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하경수 회장님이 운동 좋다고 운동 꼭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진짜 운동을 하는 실천력을 가지신 분, 방송 보면서 아까 운동해야지 하죠. 진짜 하시는 이런 분들이 이제 진짜 실천력을 가지신 분들이죠. 이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선발하고요. 아까 1년에서 10년까지 보는 거는 매년 저희가 재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 지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내년에 또 자기가 얼마나 성과를 냈고 또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또 다음 연도의 계획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또 지원하실 수 있는 그런 게 저희 드림 서포터즈죠. 네. 기택 씨는 어떻게 이번에 지원하셨나요? 네, 올해도 지원을 했습니다. 네. 최종 면접까지 가서 이제 한상분들과의 면접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네, 했었습니다로 끝나는 거 보니까 되게 아픈 제가 곳을 찌른 것 같은데 그 다음 얘기가 좀 궁금한데 네. 어떠세요? 우선은 제가 이번에 장학금을 지원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한상분들의 뜻을 받아서 해외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이제 설득 면접을 봤었는데요. 올해는 안타깝게도 저보다 더 좋은 꿈을 가지시고 더 대단한 분들이 많으셔서 저는 이제 올해는 지원을 못 받는 걸로 되었습니다. 네. 그 1년 동안 드림 서포터즈 활동하시면서 어떻게 꿈을 이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사실 제가 좀 미안한 마음도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떠세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사실 제가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워가지고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스토리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발명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영수증 처리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받은 장학금의 거의 절반 이상이 넘는 금액을 배정을 해서 영수증 처리가 원래 기존의 다른 서포터즈들은 그런 거를 많이 요구를 해요. 어디에 돈을 썼으면은 그런 걸 이제 행정기관에 해야 된다. 뭐 세금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제 글로벌 한상 드림 쪽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이런 대회에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영수증 처리를 진행해야 할까요? 했는데 거기서 날라온 답변이 너무 심플하고 저에게 확 와닿았습니다. 그 답변의 내용은 영수증 지참 필요 없습니다. 그 대회 준비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장학금이 오로지 저의 꿈을 위해서 한상 분들이 저를 위해서 마련을 해준 것이지 굳이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고 뭐 영수증을 증빙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부터 그 베풀어진 장학금에 대해서 제 꿈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답변 메일을 썼었나요? 평소 때는 저희 드림 서포터즈로 선발된 청년들이 이렇게 멘토링 고민들을 늘 메일로 보내주면 최대한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는데 영수증 증빙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사실은 믿고 선발한 거라서 그냥 알아서 본인의 꿈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믿고 알아서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저희가 믿기 때문에 얼마나 그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선발한 거고 또 그렇게 잘 되길 바라는 거고 그런 마음들입니다 사실은. 네. 저희가 사실은 독서 토론을 하잖아요. 저희 모든 학생들이 청년들이 독서 토론을 저희가 월 1회로 2권의 책을 선정해서 하는데 어떤 게 가장 좋으셨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저는. 독서 토론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저 또한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사회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제 생각하는 역량을 키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은 클라라와 태양이라는 소설책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미래 사회, AI 또 향상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저는 발명가로서 기술의 혁신은 어쨌든 계속 일어날 텐데 그런 것을 대해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소설을 읽으면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성장을 해야 할지 미래 세대에 어떻게 적응을 해나가야 할지 배우는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저 책을 선정하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여가지고 그때 선정하고 같이 우리 서포터즈들하고 온라인으로 토요일 아침이었죠? 네, 맞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에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그랬는데 책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과 그리고 책 속에 있는 주인공들이 겪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결국에 저희가 살아가는 꿈,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꿈들과 삶의 여러 가지 모습과 사실 비슷해서 꿈과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기도 합니다. 여튼 그런 유익한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뭐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만 하진 않고 청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채널에 재동포 그리고 한상들이 국내외 여러 한민족들 그리고 여러분들 차세대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줌으로써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두 분의 친절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세팅이 완료됐습니다. 기다려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두 분을 다시 모셨는데요. 윤준필 사무국장님과 한상사업부 이혜지 주임님 두 분 다시 모셔봤습니다. 환영해주세요. 네, 저희가 사전에 받은 질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추리기 어려웠는데요. 제가 한번 질문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짜잔! 아까 댓글에도 정말 많이 올라왔던 질문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한상드림에서 주시는 장학생 선발 기준, 그리고 이전 기수 장학생님들의 프로젝트 등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하셨는데요. 답변 좀 해주시죠.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연령 기준만 빼고 본인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계획 실천력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가 아까 최소 1년에서 10년, 최대 5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사실 생겨요. 나 돈만 있으면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기하는데 막상 그럼 돈 주면 뭐 할 거야 그러면 돈 주면 그렇지 뭐 학원도 가고 이렇게 좀 막연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원하실 때 무조건 최대 맥스로 나 500만 원에 10년이에요. 근데 10년의 계획은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까 구체적인 실천력이라든지 뭐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마 좀 선발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좀 재밌었던 사례를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청년들이 드림 서포터즈로 선발되고 나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자동차 정비 사업을 하는 친구도 선발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디에 거주하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일들, 정말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다면 거기에 저희가 꿈 지원금을 드리는 거고요. 방금 또 만나셨던 이제 한기택 군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발명을 진짜 하고 싶은데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뭐 지원금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공모전들도 사실 거의 작년에 진행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봤을 때 나 끝까지 발명하고 싶어요. 지금 이거 가지고 나 이거 만들어서 특허 내고 싶어요. 이런 명확하고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선발이 돼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제가 뽑아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그 옆에, 바로 옆에 있는데요. 요거는 또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인턴 기간인 6개월보다 더 근무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지원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6개월로 인턴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더 근무를 하게 되면은 지원이 더 추가적으로 있을까요? 네. 네, 저희가 매년 2번 정도 인턴십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설명회에서도 정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희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자체가 기간이 180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매달 110만 원 같은 그런 지원금은 저희가 6개월 이후면 끝나게 되고요.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이 국내 청년들의 글로벌 경험 강화와 더불어 학생이 기업과 협의가 된다면 더불어서 정규직 채용 기회까지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기업과 협의하셔서 기업이 제공하시는 임금을 받으시면서 정규직 채용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10분 전 강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한테는 취업 인센티브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일 이내 기준으로 2년 이내 현지 회사에 취업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현지와 한국의 왕복 항공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이런 점이 저희가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이 끝나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완전 중요한 정보였는데 이 질문을 드렸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네. 인턴 하시고 잘 계획만 세우시면 또 글로벌한 상들인 드림 서포터즈도 지원했는데 합격하면 그러네.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이 생각은 못했는데 그렇게 해보면 더욱더 또 네. 괜찮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질문도 정말 많았습니다. 드림 서포터즈가 정확히 무슨 사업인가요? 참여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사실 다 설명을 드렸던 곳이라서 네. 기존에 뭐 가지고 있는 드림 서포터즈 개념하고는 다르고요.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상들이 정말 차세대 한민족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서포터즈 해주겠다, 서포터즈로 나서주겠다,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아까 그 금액과 기간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 시간을 빌어서 사실은 답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저희가 한상 드림 장학금이라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또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중에서 여러 분야 그리고 자신만의 특화된 분야 그리고 여러 가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증명을 하신다면 또 장학금을 드리는 또 프로그램들 내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학생분들은 거기에 또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원하시면 또 장학금 혜택도 보시는 거고 드림 서포터즈는 장학금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원금, 생활비 지원금 형태라고 하시면 다 알아들으실 텐데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아마 양쪽 다 그런 기회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도 과거로 돌아간다면 꼭 한번 지원해보고 싶네요. 네. 이러면서 이제 네. 나이가 드러나는 거죠. 딱 걸렸습니다. 아, 네. 또 질문 바로 또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대처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 질문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가장 많이 나가시는 인턴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실 거예요. 사실 가족이랑 친구랑 떨어져 있는데 현지에서 저희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저희는 사실 실시간 카카오톡이라던가 현지에 나가 있는 재외 공간에 계신 저희 주재관분들 그리고 한인회 경제단체들과 협력하여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는 연초에 그 직장 내 괴롭힘이라던가 성희롱 성폭력 관련 매뉴얼을 수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심코 지나가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희는 그렇지 않도록 그 학생이 출국하기 전 사전 교육을 통해서 이런 문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알려주고 있고요. 이 외에도 저희 한상넷의 안전공지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공지사항에 관련된 매뉴얼을 수립해 놓았고 기업에도 관련 매뉴얼을 배포하고 학생에게도 관련 매뉴얼을 배포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인지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상 서포터즈 모집 예정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네, 드림 서포터즈 모집 예정일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매년 7월, 8월에 서류 모집 공고가 뜨고 서류 심사와 그리고 면접 심사를 9월까지 거쳐서 아마 10월 정도에는 최종 합격 공고가 돼서 저희가 선발되신 드림 서포터즈나 장학생분들은 바로 이 자리로 저희가 초청을 해서 여러 한상들을 만나고 또 이 대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상들이 어떻게 모국에 공헌을 하는지 이런 것들 현장에서 좀 볼 수 있게 저희가 기회들도 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인턴 후에 정규직 채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규직 전환율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나오는 질문들이 정말 평소에도 학생들이 설명회를 통해서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인턴과 그리고 해당 기업 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도 인턴이 너무 마음에 들고 인턴도 그 기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협의가 되시면은 충분히 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한 부분에 있고요. 사실 저희가 선발하는 기업 자체도 정규직 채용을 염두에 두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규직 취업의 문은 조금 더 많이 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사실 매년 기수마다 정규직 전환율은 사실 많이 상이한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만약에 5분의 몇이라고 제가 정규직 전환율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 5분의 2 정도는 정규직 전환율로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사실 5분의 3이 정규직 전환율이 되지 못하는 경우는 한국에 돌아와서 이 인턴분들이 더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현지로 나가서 취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취업 인센티브를 내주시지 않으면 산정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파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현지에서 정규직 취업을 하고 있다는 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각각의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근데 중도 포기 시에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는 댓글이 또 있는데 이거 답변이 가능할까요? 네, 중도 포기 시 저희가 사실 인턴십 운영 지침이 있는데요. 중도 포기할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국내 교육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중도 포기를 하셔도 불이익을 받으시는 건 없으세요. 다만 현지에 나가서 본인의 귀책 사항으로 중도를 포기하게 된다면 저희는 지금까지 지원했던 지원금이라던가 보험금 이런 국내 교육 때 받으셨던 제반되는 모든 금액들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언어 학습 관련 지원도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있나요? 언어 학습 관련 지원이요. 네. 사실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좋은 의견인 것 같아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 정말 마지막. 뭐 면접 시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역량이나 이것만큼은 면접관의 입장에서 꼭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나요?
사실 저희가 오늘도 현장 면접을 시행을 했었는데요. 네. 그 현장 면접을 시행하기 전 오신 기업 담당자님과 간담회를 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사실 인턴 담당자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역량은 사실 이 친구들이 처음 일을 배우는 인턴이기 때문에 얼마나 언어 영역이 뛰어나고 얼마나 일을 능숙하게 잘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의지를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인턴십에 지원을 하실 때 내가 얼만큼 언어를 잘해야 되나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격증 이런 게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비자를 받을 때 특별하게 스피킹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기업 자체도 언어 능력을 특별하게 너무 많이 뛰어야 되고 토익이 만점 가까이 돼야 되고 그런 점이 아니라 본인이 얼만큼 이 업무를 해낼 수 있고 파견해서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는가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면접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두 분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정말 많은 반응들도 있었고 또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제19차 세계 한상대회 국내 청년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온라인 콘서트의 모든 강연이 막을 내렸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해외 취업에 관심을 갖고 또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해외 취업을 응원하면서 오늘 행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지금까지 강아랑이었습니다. 안녕!